안녕하십니까. 내각의의 구강입니다. 시각정보의 병렬 처리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각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각계의 두 경로라는 것 살펴보고요. 그리고 대상 인식과 관련된 것, 그리고 행동 조절과 관련된 것, 그 각각의 처리 과정과 관련된 장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계의 두 경로입니다. 자, 먼저 여기 보시면 중앙에 있는 이 주황색, 오렌지색 원이 어떻습니까? 크기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면 어느 쪽이 크고 어느 쪽이 작습니까? 이것이 큽니까? 제 눈에는 이게 커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크기를 재어보면, 자, 이걸로 재어볼까요? 가장 지름에 해당하는 걸 제가 재어보겠습니다. 자,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똑같습니다. 실제 크기는 똑같은데 왜 이게 더 커 보이죠? 여러분이 똑같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저거는 똑같아 라고 아무리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최면을 건다 할까요? 아니면 다짐을 하고 그렇게 스스로 자각을 하더라도 이건 똑같아라고 여러분이 해석을 한다라도, 달리하면은 지각을 하더라도 여전히 볼 때는 이게 커 보여요. 바로 지난 시간에 맹점과 관련해서 채워넣기 현상, 맹점에만 국한된 현상 아니라고 그랬죠. 어쨌든 채워넣기라고 얘기하는 현상, 그리고 색지각과 관련해서 레티넥스 이론, 그리고 착시 현상에서 얘기했던 바로 그것, 진화를 통해서 선천적으로 주어진, 그리고 끊임없이 경험하면서 가소성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주어진 그러한 뇌의 처리 방식이 우리로 하여금 미리 예측하게 한다. 있는 그대로를 감각, 센세이션 하기 전에 미리 예측, 퍼셉션 하게 된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와는 달리 왜곡을 낳고 편견을 낳는 소이연, 그럴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바로 이 경우에도 그래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한 예측 과정으로서의 지각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에 따라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생존과 더 나아가서는 나와 동일한 유전자를 남기는 데 있어서, 즉 생물학적 번식에 있어서 유리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끔 그러한 식으로 처리하게끔 뇌는 만들어졌고, 이 시간도 가소성에 의해서 끊임없이 그 구조와 기능이 변한다. 바로 그와 관련된 내용인 거죠. 주변에는 작은 원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는 큰 원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항상 더 커 보여요. 자, 그런데 이 경우에 이제 저를 대상으로 지금 카메라를 가지고 촬영을 한다면,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지만 제 손을 정밀하게 촬영한 다음에 나중에 분석해 본다면 또 검증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 중간에 있는 원을 이 손으로 이렇게 지름에 해당하는 이 부위를 짚어보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할 때 보이는 것은 이게 커 보이지만 이 손이 처음에 벌어져서 이렇게 짚게 되는 이 과정을 찍어서 천천히 그것을 확인해 보면은 이 손가락의 너비는 크게 보이는 경우든 작게 보이는 경우든 처음 시작해서 딱 벌어지는 크기가 똑같이 시작해서 똑같이 진행해서 딱 맞춘다라는 거야. 크게 보이니까 크게 시작했다가 생각보다 작네 라고 줄어들거나, 작으니까 작게 시작했다가 생각보다 크네 하고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손은 보여지는 것과는 달리 두 경우 다 똑같이 딱 크기가 처음부터 동일한 크기로 벌어져서 딱 갖다 댄다라는 겁니다. 왜 이러냐고요. 바로 시각계의
경로가 달리하면 하위 시스템이 두 종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보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시각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시각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뇌에서 시각과 관련된 부분이 상대적으로 제일 넓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어떤 다른 감각보다도 세상과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감각이 시각이고 그래서 연구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예로 들어서 얘기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우리 모든 경험에 다 적용되어지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봤던 바로 시각 경로입니다. 망막에서 시작해서 신경절 세포의 축삭이 이루는 시신경을 따라 그 정보가 시상에 가서 감각 중개소라 불리는 시상에서 한번 시냅스하고 그 시상에 있는 세포가 또 축삭을 뻗어서 후두엽에 있는 대뇌 피질로 가서 거기에 있는 세포들과 또 시냅스를 하게 되는데 그 부위를 1차 시각 피질이라 하고 1차 시각 피질에 있는 세포들은 또 2차, 3차, 4차라 해서 점점 다른 세포들로 신호를 전달, 시냅스, 전달, 시냅스 하면서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크게 보인다, 작게 보인다. 아니면 아까 주황색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색지과 관련해서 무슨 색깔이다. 이것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보는 것과 관련해서 나의 행동이 어떻게 결정되어지는지 이러한 것들도 처리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시각 피질은 시각이 대뇌 피질에 제일 먼저 도달하는 부위라 해서 1차를 붙였고 체감각 같은 경우에는 또 1차 체감각도 있을 테고 그죠? 청각 같은 경우에는 또 1차 청각 피질이 있겠죠. 우리 앞서 한번 언뜻 본 경우가 있고 1차 체감각 관련해서는 1차 체감각 피질과 관련해서는 호문클루스라는 이름으로 장시간 다루기도 했습니다. 자, 시각의 경우 1차 시각 피질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 주 어디로 가느냐면 바로 이 후두엽에 1차 시각 피질을 거친 다음에 이제는 2차, 3차 갈 텐데 우리 구체적으로 2차, 3차는 우리가 지금 어디가 2차고 3차고 이건 알 필요는 없고 또 거기에서는 더 세부적으로 어떠한 시각 관련 정보가 처리되는지는 우리에겐 지금 당장에 오늘 내용과는 필요 없고 어쨌든 그런 정보가 처리될 때 하나는 시냅스에서 그 정보가 어디? 두정엽 쪽으로 가는 정보가 있고 또 하나는 측두엽 쪽으로 가는 정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정엽 쪽으로 한 것을 여기 나왔듯이 배측 경로 또는 배측 흐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건 번역상의 차이인데 영어로 쓰자면은 도서 스트림이에요. 그 스트림을 경로 또는 흐름이라 번역하는 거죠. 결국 1차 피질에서 처리된 정보가 그 배측 경로를 따라 다음 세포로 시냅스 하면서 또 주변에 있는 세포들과 또 그 부위에 있는 세포들과 서로 정보를 복잡하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처리가 되어지는 거죠. 이 경로를 따라가면서. 그래서 이 배측할 때 이 배는 바로 한자말로 등배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지금 서 있는 이런 방향이 있다면 등쪽 선에서 이어지는 부분이라 해서 배측 경로, 영어로는 도살 스트림이라고 하고 여기는 복측 경로, 영어로는 ventral stream이라 합니다. 이 ventral 할 때 이 복측은 바로 배복자를 써서 복측 선에서 배선에서 이어진 부분에서 복측 경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시각계의 두 경로예요. 앞서 봤던 그 원 중앙에 있는 원 크기가 달리 보이고 하지만 그 손가락을 가르칠 때 바로 눈으로 통해서 들어오는 소위 빛 정보를 이용해서 내가 어떤 움직임을 할 때 그것이 앞서 그림에서는 원의 크기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는 것을 바탕으로 듣는 것을 바탕으로 소리 따라 이렇게 뭔가 움직일 수도 있지만 보는 것을 토대로 뭔가 움직일 때 그것이 어떻게 아까 원의 크기가 커 보이고 작아 보이고 달라 보이고 또는 색깔이 빨주노초 파남보로 이렇게 보이는 것과 어떠한 특성이 다른지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1차 시각 피질에서 시각 정보가 하나는 배측으로, 하나는 복측으로, 하나는 두정엽으로, 하나는 측두엽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이 정보 처리의 내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 좀 더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V1이라고 쓰는데, V1, 이것이 비주얼이란 뜻의 B를 따서 V1, 즉 1차 시각 피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말 그대로 그냥 1차 시각 피질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B1에서 시작해서 하나는 배측 흐름, 배측 경로 해서 지금 두정엽 쪽으로 가고, 그리고 하나는 복측 흐름, 복측 경로에서 측두엽 쪽으로 가는데, 여기는 더 상세한 부를 그려놨지만 우리에게는 뭐 그 다 언급할 필요 없고 앞그림보다는 좀 더 상세해서 제가 그려놨고, 그런데 이 바로 진행되어진 배측 경로 V가 어디? 전전두엽, 전전두 피질 중에서도 지금 이렇게 해서 보여준 이 부분이 여기 글자가 외측 전전두 피질이라 이렇게 써놨어. 우리 앞선 시간에 복내측 전전두 피질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소개했는데, 그때 외측 전전두 피질과 관련해서도 언뜻 언급했었어요. 바로 외측 전전두 피질, 이 부위와 관련된 신호 처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소위 의식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전전두 피질 부위예요. 이 부분이 그것과 신호를 주고받을 때, 주기만 하진 않아요. 항상 주고받아요. 내 부위들은. 그죠? 시각 같은 경우에도 1차 시각 피를 통해서 이쪽으로 진행하고 이쪽으로 진행하지만 매 순간 다시 이렇게 돌려주는, 즉 피드백이라 얘기하는 그러한 회로들이 이렇게 1차에서 2차, 3차로 진행하는 회로보다 매 지점마다 되돌려받는 그러한 연결이 훨씬 더 많아요. 지금 시각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그렇고, 이 경우에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 경우에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게 되면은 그때서 우리는 뭐요? 이후에 살펴보게 될 본다라는 경험을 통해서 색깔도 보고 형태도 보고, 그죠? 그 위치도 보고, 즉 경험하게 되어지고, 눈을 통해서 내가 어떤 움직임을 할 때 뭘 잡거나 피하거나 할 때 이 행동에 대해서 내가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의식 과정 이르기 전에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동물들의 경우에 우리만큼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그죠? 벌써 시각을 이용해서 이러한 배측 흐름, 복측 흐름을 통해서 색깔이나 형태나 위치도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생존에 적절한 그러한 판단과 행동도 하고, 그리고 시각을 통해서 자기의 움직임을 안내받아서 또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적절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뭐 정보 처리의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걸 살펴보려고 하고, 그러한 상이함 때문에 아까 중간에 있는 원의 크기가 분명히 하나가 크고 하나는 작았지만 우리의 손가락은 똑같이 그렇게 벌려져서 재개된다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자, 요 밑에 문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각 정보의 두 흐름, 웅거라이드와 미시킨이라는 사람이 처음 이걸 이제 보고했었어요. 시각 정보의 흐름이 B1, 1차 시각 피질에서 두 개의 지류로, 그죠? 가지 흐름으로 지류로 갈라졌다. 외측 전전두 피질에서 다시 합쳐짐을 주고받지만 어쨌든 이것들이 다시 합쳐짐을 발견했다. 복측, 이쪽이죠. 복측 혹은 지각을 위한 시각 흐름. 자, 그래서 이 복측 흐름을 여기서는 뭐 지각을 위한, 지난 시간에 지각 얘기 많이 했었죠. 뭐 해석한다, 그리고 뭐 예측 시스템이다 이런 얘기했고, 지난 시간 지각과 관련해서는 색깔을 주로 얘기했었어요. 오늘은 형태도 얘기하고 위치 이런 것도 좀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측 흐름은 뭐 지각을 위한 시각 흐름인데, 이것은 형태와 사물을 재인하게 하고
즉 이것은 지각을 통해서 제인이 다시금 인식한다는 뜻으로 영어로는 recognition이요. cognition. 다시 이것이 이제 인식하다 이런 뜻인데 제인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누구 얼굴이다. 저건 사각형이다. 저건 사과다. 저거는 뭐 가방이다. 뭐 우리가 보고 그죠? 알게 되는 그런 것들 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배측 흐름은 자, 좀 치우고 배측 흐름은 행동을 위한 시각 흐름이다. 요건 뭐예요? 지각을 통해서 제인한다 했죠. 이건 행동을 위한. 근데 그 행동이 시각, 눈을 통해서 소위 빛이라는 그 이름 부르는 그러한 어떤 물리적 자극을 통해서 소위 시각, 눈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이용한 그것과 관련된 행동을 위한 흐름이다. 행동을 위한 시각 흐름이다. 이는 목표물의 위치를 찾고 운동 행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인데 목표물의 위치를 찾고 그죠? 그와 나 사이에 어떠한 거리 관계가 있는지 그걸 가지고 내가 그걸 짚든지 그죠? 앞서 제가 동그라미 손가락 짚든지 피하든지 이런 것들을 위한 것으로서 뭐 공간 정보를 처리한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 부분은 소위 우리가 본다라고 얘기할 때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해요. 평소에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데 이 부분은 소위 우리가 본다라는 경험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형태, 색깔, 위치, 멀다 가깝다 이런 것들과 관련된 지각을 통해서 다시금 알아보는 제인과 관련되어지고 이 부분은 이 공간 내에서 주변에 있는 사물과 나와의 상호 관계 속에서 내 행동을 어떻게 결정되어질지와 관련된 공간 정보 처리와 관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때는 뭐 시각과 공간 정보를 내가 행동하는데 이용하는 그러한 것과 관련된 시각 경로죠. 자, 구체적인 예를 보면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조금 전에 이 두 번째 주제가 대상인식이에요. 이것이 앞서 지각, 제인과 관련된 복측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관련된 이제 관련 장애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상인식과 관련된 것은 복측 경로다. 아까 앞에서는 뭐 흐름이라 얘기했는데 지금 맨 처음에 나왔던 그림을 기준으로 경로란 말을 쓰겠습니다. 뭐 아예 벤츄럴 스트림 이렇게 기억해 버리면 뭐 그죠 문제없죠. 흐름이야 경로나 어쨌든 흐름 경로 다 좋고 벤츄럴 스트림입니다. 이것은 별명이 있어요. 무엇 경로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즉 이때는 또 스트림을 쓰지 않고 또 패스웨이를 썼는데 그죠 what 패스예요. 내가 시각이라는 그러한 정보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이 정체가 뭐냐?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사과냐? 아니면 파란색 과일이 뭐가 있나요? 아니면 다른 파란 물건이냐? 파란색 과일이 왜 생각이 안 나죠? 파란색 과일 없나? 예. 그리고 그것이 사과냐? 귤이냐? 호박이냐? 자동차냐? 바로 그런 거 관련된 대상 인식과 관련된 그런 경로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엇 경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 대상 인식 관련된 복측 경로는 색채, 금방 지난 시간 우리 장시간에 다뤘던 색채, 그리고 명도를 지각하고, 그래서 그게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 노란색이다, 그죠? 뭐 이렇게 알아보는 것이 이제 제인에 해당하는 거죠. 이러한 것과 관련된 시스템인데, 만약 이 복측 경로 중에 색채 명도 지각과 관련된 그러한 부위가 손상되면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생명 중에 정록생명 얘기했었어. 적색과 녹색은 보색 관계다 얘기했었고, 그리고 적색, 녹색이 이제 빛의 3원색 중에 두 색인데 이것이 딱 적절하게 딱 섞이면, 달리 얘기하면 적색의 적색이라고 우리가 경험하는 파장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추상체와 녹색이라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파장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추상체가 공이 둘 다 같은 비율로 반응하게 되면 우리는 노란색을 경험한다. 그런데 바로 빛의 3원색 중에 파란색이 바로 노란색과 또 보색 관계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지금 보색 관계 한 번 더 얘기를 하다가 말이 길어졌는데 다시 돌아가서, 자, 정록생명 얘기했어요. 정록생명이 왜 생긴다 그랬죠? 금방 말씀드린 중파장 추상체와 이게 장파장 추상체와 중파장 추상체에 각각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전자기파와 상호작용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의 종류가 각각 상이하게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백질을 상이하게 만드는 것은 그 각각에 해당하는 유전자가 할 일인데 이 유전자상의 문제로 장파장 원뿔세포와 중파장 원뿔세포의 그러한 빛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백질이 똑같은 걸로 만들어져 버리면 정록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정록생명은 3원색 이론을 증거하는 하나의 예가 될 테고, 이것은 바로 색지각 이론 중 망막상의 추상체의 반응 특성에 따라 추상체가 세 종류가 있다. 그들의 상대적인 반응 비율로 우리는 색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망막 수준에서 설명할 수 있는 색지각 이론과 관련된 현상이죠. 정록생명이. 자, 그런데 생명 중에서도 이미 이제는 뇌로 들어가서 아까 복척 경로를 따라 시냅스 하는 중에 그 복척 경로도 또 하위 경로가 세 개의 경로로 또 나눠지는데, 복척 경로는 그 중에 어떤 한 경로는 색채나 명도를 지각하고 혹은 또는 다시 알아보는 재인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이 망고진다면은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데 이거는 아까 망막상에서 추상체의 문제로 생기는 정록생명과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앞에다가 대뇌 피질, 지금 복척 흐름과 관련된, 복척 경로 관련된 대뇌 피질, 시각 관련 피질상의 문제가 생기니까 피질성 생명해서 콜텍스라는 단어에다가 이걸 형용사 만들어서 cortical color blindness 이렇게 불러요. 자, 대상 인식과 관련된 처리, 복척 경로 중에 그 중에 지금 색채 경험과 관련된 그 하위 경로가 망고해졌을 때 일어나는 관련 장애 소개해드린 겁니다. 자, 또 하나, 지금 복척 경로는 시각계의 두 경로 해서 배척 경로, 복척 경로 있다고 했는데, 복척 경로는 또 하위 세부 경로가 세 가지로 나눠지는 중에 지금 또 다른 한 경로는 움직임 또는 방향 지각, 내가 보고 있는 이 대상이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아니면 이것이 나로부터 멀어지느냐 가까워지느냐, 가까워지느냐 멀어지느냐, 아니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 왼쪽에서 위에서 아래로 어떤 식으로든 움직이냐, 그 움직임 방향 지각과 관련된 이러한 처리를 하는 부분이 또 복척 경로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망고해지면은 운동맹이라는 현상이 생겨요. 맨 처음 생명을 발견했을 때, 그 경우는 이제 정록생명의 예인데, 생명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보지 못하면 다 안 보이거나 하지 어떻게 색깔만, 그것도 특정한 색깔만 못 보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후에 연구를 해보니까 정록생명 같은 경우에는 어디? 추상체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아까 피지성 생명 같은 경우에는 복측 경로 중에서도 바로 색깔 지각과 관련된 그러한 하위 경로상에 문제가 있으면 생겨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이 지각, 시각을 통한 지각이 전체적으로 그냥 한 덩어리로 통합되어서 그냥 단일한 어떠한 그런 경험으로 주어진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생명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운동맹이라는 걸 발견하고 사람들이 또 의아해하고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색깔도 보이고 모양도 보이고, 달리하면 색깔도 지각하고 모양도 지각하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인식하는데 움직임만 빼놓을 수 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둥근 물체가 보니까 주황색에 검은 줄무늬가 이렇게 져 있는데 그것이 나한테 이렇게 굴러온다 합시다. 뭐 같아요? 제가 이 정도로 여러분이 뭔지 알아보시겠어요? 자, 농구공이라 합시다. 농구공을 제가 표현한 건데 둥글다는 거 봐요. 형태를 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 주황색에 검은 줄무늬가 있던 색깔도 봐요. 근데 그것이 쭉 굴러오는데, 뭐 굴러오든 굴러가든 아니면 뭐 위에서 떨어지든 간에 움직이는데 움직임만 안 보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농구공이 저한테 굴러온다면은 농구공이 저기 있었다가 갑자기 여기 있었다가 이런 식으로만 보여. 그 정지된 상태, 그러한 농구공만 보는 거죠. 뭐? 복측 경로 중에 움직임, 방향 지각과 관련된 하위 어떤 경로가 망가지면은 운동만 못 보게 되는 모션 블라인드니스라는 현상이 생겨요. 실제 이러한 증상을 가진 분들의 사례를 보면은 이런 분들은 자동차 운전하기 해서는 위험하죠. 왜? 어느 방향으로, 그죠? 자기가 또는 주변 이 사물들이, 그죠? 달리고 움직이는 방향에 대한 지각이 없으니까 운전하면 안 되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건널목을 건너기가 자기는 두렵대요. 왜? 자동차가 저기 있다가 갑자기 옆에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왜? 어느 방향으로 가까워지는지 멀어지는지, 그죠? 방향과 움직임을 지각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잔에다가 물을 따르면 항상 넘치게 따른다는 거예요. 왜? 그 잔 속에 따라진 물의 그런 위치 변화, 그죠? 이것이 점점 많아진다는 이런 걸 지각하지 못하니까 항상 넘치게 따르거나 턱도 없이 모자르게 따르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운동맹이에요. 자, 복측 경로와 관련해서 대상을 인식하는데 what pathway라 해서 무엇인지 그렇게 그 정체를 알아보는 것 관련해서 운동과 관련된 하위 경로, 그리고 그것이 손상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한 거예요. 이 가까이 경로, 앞서 말씀드린 색깔, 그리고 이런 운동, 이런 것들이 뇌 안에서 그 하위 경로 시스템이 있지만 이것이 결국은 서로 통합되어서 어디? 최종적으로는 배외측, 아까 앞선 슬라이드에서는 그냥 외측 전전두 피질을 했는데 제가 전전두 피질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 부위로 나눠서 한번 소개해 드린 적 있죠. 그때 이 외측 전전두 피질은 바로 배외측, 등선에서 이어지고 중간에서 바깥쪽에 해당하는 중앙선에서 멀어지는 즉 배외측 전전두 피질에 해당하는데 바로 배외측 전전두 피질과의 연결을 통해서 거기에 수렴될 때 우리는 주황색의 농구공이 둥근 농구공이 나한테 이렇게 가까이 굴러온다라고 통합된 시각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좀 전에 색채 봤었고 지금 움직임 봤었고 또 하나 나머지 형태입니다. 형태 지각과 관련해서도 이 부분이 망가지면은 그 대상에 대해서 형태만 못 봐요. 이것을 시각인식 불능증이라 해요. 시각, 비주얼을 통해서 그 노스가 이것이 노우, 알다라는 뜻이에요. A가 이것이 not라는 뜻이고, 그래서 visual agnosia 해서 시각인식 불능증이에요. 시각을 통해서는 그 대상을 재인하지 못해요. 만져보면 알아요. 그런데 보고는 몰라요. 만지면서 본다면 당연히 만지는 걸 통해서 알겠지만, 그죠? 만져서는 이것이 무엇이다 아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펜이다 아는데, 놔두고는
몰라요. 그럼 여기 대해서 얘기해 보라면 길쭉한 막대기에 뒤에는 뭐 이렇게 뭐가 달리고 앞 뾰족하면서 바늘침 뭐 하여튼 뾰족하게 생겼다 이렇게 묘사를 해요. 누구나 들어도 이 사람이 지금 연필을 얘기하는구나라고 알 수 있을 만큼 자세히 묘사를 해요. 그럼 그거는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바로 지금 시각인식 불능증인 사람한테 그 묘사한 사람 물어보고 그럼 당신이 묘사한 그게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연필이란 걸 몰라요. 즉 재인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시각인식 불능증이에요. 만약 그분이 만져본다면 당연히 알죠. 이건 연필 알겠죠. 아니면 무엇이 뭐 냄새가 나는 물체라면은 예를 들어서 뭐 꽃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이건 장미꽃이에요. 알겠죠. 만져보고 가시 찔렸다. 이거 뭐 장미꽃인가? 뭐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다른 감각을 통해서는 아는데 시각만으로는 그것을 속속들이 다 묘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어떤 대상인지 무엇인지는 알아보지 못하는 이것이 시각인식 불능증이에요. 자, 얼굴인식 불능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프로스파그노지아라고 하는데 뒤에 보기로 하고요. 자, 그럼 시각인식 불능증과 관련해서 자, 시각인식 불능증이 얘입니다. 요게 원본이에요. 요걸 보고 그대로 보고 베끼라고 그래요. 누구? 시각인식 불능증이 있는 사람한테. 그럼 이렇게 베껴요. 이게 지금 보안이 전 사과로 보이는데 사과라. 사과 맞죠? 사과라. 사과입니다. 사과를 합시다. 그런데 이거 보고 베낀 거래요. 전혀 동일하지 않죠. 이건 뭐요? 책이죠. 전혀 동일하지 않죠. 그런데 이 동일인한테 보고 하지 말고 그죠? 이거 뭔가 기억해서 그려보라는 거야. 당신이 알고 있는 사과 한번 그려보세요. 비슷하게 그리죠? 많이 비슷해요. 물론 복척 경로와 관련해서 지금 형태지각과 관련된 그 부위가 손상되기 때문에 뭔가 본다라는 걸 통해서 들어오는 감각, 소위 하위의 어떤 그러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기억이란 이름으로 상위의 에서 일어난 처리가 여러분이나 다른 정상인처럼 그렇게는 안 되어지지만 보고 베꼈을 때보다는 훨씬 유사하게 그려요. 그래서 여기는 원본, 베낀 그림, 기억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자, 밑에 읽어보시면 시각시인증 환자의 대상, 보기와 그리기예요. 보고 그리기 또는 그냥 그리기. 환자 DF라는 사람은 왼쪽의 그림을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이 그림을 보고 묘사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무엇인지 사과인지 책인지 이렇게 레커니션이 안 되는 거죠. 시각을 통해서 인식이 안 되는 거죠.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그것을 베끼는 능력은 형편이 없었어요. 그러나 기억을 되살려서 사과와 펼쳐진 책을 그릴 수 있었다. 사과가 펼쳐진 책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뭐요? 이 사람은 사과에 대한 책에 대한 그러한 경험에 의해서 개념이 있었던 거죠. 소위 다시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상위의 그런 정보는 갖고 있는데 바로 복척 경로 1차 시각 피질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척뒤업을 향하는 복척 경로 중에 바로 형태 지각과 관련된 그 부의 경로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 대상을 보고 시각적으로 알아보고 다시 이렇게 인식함을 요구하는 이러한 베껴 그리기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각인식 불능증이에요. 즉 상위에 있는 개념과 하위에서 들어오는 그러한 감각 정보가 정상적으로 딱 만나서 지각되어지고 즉 해석되어지고 재인되어지는데 이 둘 사이에 정보 처리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통해서 그리려니까 사과와 펼쳐진 책을 그릴 수 있었고 그림 실력이 없어서 이 정도밖에 못 그렸는지 아니면 손상이 있어서 그죠? 여러분만큼 이렇게 더 잘 못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릴 수 있었고 그리고 베낀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인식, 즉 이것이 무엇이다 라는 그러한 재인, 레코니션이 안 되기 때문에 베껴 그리지 못했다는 것. 이게 시각인식 불능증의 예입니다. 자, 지금 형태 지각 관련해서 그 부위가 손상되었을 때 일어나는 시각인식 불능증인데
시각인식 불능증의 하나의 특수한 경우로 얼굴인식 불능증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대상들, 사물들은 다 알아보는데 사람 얼굴 부분만, 요 얼굴 부분만, 이 위에 머리 부분도 아니에요. 요 얼굴 부분만 못 알아보는 이러한 인식 불능증이 있어요. 자, 시각인식 불능증은 얼굴이고 뭐고 할 것 없이 그 대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못 알아보는 것, 즉 재인하지 못하는 것, 즉 상위의 개념과 하위의 감각이 만나서 지각이라는 이름으로 해석되어지고 그것을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다시 재인되어지는 이런 것이 안 되어지는 경우인데, 그러한 경우 중에 특별하게 다른 대상들은 다 멀쩡하게 알아보는데 이 얼굴 부분만 레코그니션 못 알아보는 경우가 바로 형태 지각과 관련해서 얼굴인식 불능증이라는 현상이 있어. 자, 얼굴인식 불능증 관련된 동영상 하나 보고 또 이 그림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 Meet Terry Sweeney, a professional photographer. She was a firefighter until an injury damaged part of her social brain, the circuitry she uses to recognize faces. The disorder is called prosopagnosia. For example, the person Terry has been photographing here is her mother. Now, because of her injury, Terry can't recognize any face. Make me smile. Not even her own mother's. I'm really grateful you don't drink a lot of coffee. In this test, Terry takes a Polaroid picture of her mother. Terry, you just took a picture of your mother. And I want you to take a look at these and see if any of them are the picture you took or not. They may. Now,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researcher Dr. Nancy Etkoff shows Terry several Polaroids with only faces showing and asks Terry to pick out her mother. Okay, if you had to guess, which looks to you the most like your mother? Just looking now, you can't tell which one of these. None of these really look like your mother to you. No. Okay. If you just cover up the face and I just look at the clothes, I can tell you. Okay, do you want me to uncover them? Okay, why don't I do that? I'll uncover them so you can see what they're wearing and other parts of the picture. And see, that's her, because the pink and purple shirt. The shirt. You recognize the shirt. It's the hardest, I think, with my family, not to be able to personalize them with a face or a sense of timing. You know, it's kind of like I've lost everybody, like everyone's gone, and all that I'm really left with are facts without faces, you know? When Terry looks at these slides of famous faces, she can't recognize them, although other cues like hairstyle prompt a guess. Is that Madonna? Because her hair, look at her hair. It's Marilyn Monroe. Oh, really? I always feel like I'm struggling and always feel like I'm fumbling through myself to find a connection, to find a bridge that'll just pull everybody right back all of a sudden. Can you tell who that is? No. Okay. I say Bruce Springsteen. That's not Bruce Springsteen, is it? Why do you say that? This guy's ugly. Now take a look at that woman right there. Does she look at all familiar to you? No. Not at all. What if I say that's you? I bet not be me. It is. Really? 네, 동영상 끝부분에는 자기 얼굴조차도 못 알아봤죠. 이게 바로 얼굴인식 불능증입니다. 그런데 얼굴인식 불능증과 관련된 중요한 부위가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방추형 일항입니다. 또는 일항을 한자말로 회라고 부른다 했죠. 그래서 방추형
방추회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 방추라는 것은 뭐 우리 배틀 가지고 천 짤 때 이렇게 실을 감아놓은 실패 그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방추 모양의 일항 또는 방추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방추형 일항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에요. 요 부분. 여기서 이렇게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방추처럼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이제 해부학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방추형 일항이 바로 어디? 지금 요거는 뇌를 아래쪽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복측면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인데 바로 앞서 1차 시각 피질에서 이게 이마하고 뒤통수면 1차 시각 피질에서 복측 경로로 향하는 중에 이것이 더 진행해서는 어디?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즉 시냅스에서 여기 부분과까지 정보 처리가 되어지면 즉 여기 부분과 관련해서 정보 처리가 이루어지면은 그것은 얼굴을 인식하는데 다시 알아보는데 재인하는데 중요한 그러한 처리가 일어난다. 인식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봤던 그분 같은 경우에 바로 얼굴 인식 불능증을 겪고 있는데 바로 이 방추형 일항이 손상된 거죠. 이 부위의 세포 중에는 특히 얼굴 인식 재인 동안에 활발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많다. 즉 얼굴 재인과 관련해서 여기 있는 세포들이 정보 처리에 관여한다라는 거죠. 자, 이거 두 번째 우리 대상 인식과 관련된 색채지각, 움직임 방향지각, 그리고 형태지각 그 각각과 관련된 장애들 봤습니다. 자, 여기 참고로 맹시라는 걸 넣어놨어요. 블라인드 사이트입니다. 블라인드 사이트. 안 보이는데 사이트, 본다라는 서로 역설적인 그런 용어죠. 자, 이게 이마 쪽이고 여기가 1차 시각 피질. 지금 복척 경로 하고 있습니다. 복척 경로로 이렇게 진행하는 중에 이것이 또 하위 경로로 나눠져서 뭐 색깔 그리고 움직임 그리고 형태 같은 걸 지각한다고 했는데 이 복척 경로가 전반적으로 이것이 손상되었다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맹인입니다. 맹인. 안구에 문제가 있어서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맹인이지만 그와 경험상에 있어서는 안구가 망가져도 맹인이지만 이 경우죠. 이 복척 경로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망가지면은 말 그대로 앞서 봤듯이 색깔이나 지금 움직임, 방향, 형태에 관한 것을 해석하고 결국 알아보고 하는 이런 경험은 할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맹인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 바로 배척 경로가 멀쩡하죠. 만약에 여기 안구가 망가졌다면은 빛 정보가 아예 뇌로 전달될 수 없으니까 여기서 뭐 시각을 통해서 배척으로든 복척으로든 처리할 게 없으니까 이 경우에도 맹인이지만 안구가 손상된 경우와는 달라요. 이 경우에는 복척 경로가 전반적으로 손상되어서 말 그대로 우리가 본다라는 것에 모든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지 못하니까 맹인이지만 우리가 흔히 정상인들은 정상적인 경우에는 인식하지 못하는 이 배척 경로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맹시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때 맹시 현상이 어떤 건지 뒤에 이제 보도록 하죠. 자, 맹시 현상입니다. 블라인드 사이트. 자, 이 여자분 같은 경우에 맹시 환자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이러한 네모난 판자를 이렇게 내밀어서 자, 이거 받으세요 하면은 이 사람 어떡하겠어요? 보여야 받죠. 형태고 모양이고 색깔이고 뭐 지금 나한테 이렇게 내미는 것이 이제 가까이 오는 이런 것도 뭐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안 받으려고 해요.
근데 받아보라고 하면은, 그래도 받아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저항하다가 턱 받는 그 행동이, 여러분들이 보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보는 사람이 받는 행동과 진배 없이 받아요. 눈을 통해 들어오는 소위 시각 정보를 이용해서 뭔가 이 행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틈새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걸 속 집어넣으면 들어갈 수 있는 틈새인데, 이건 지금 360도로 뱅뱅뱅 돌릴 수 있어요, 틈새가.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환자를 갖고 이 틈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데 이 틈새가 이 여자분한테, 맹시 환자한테 보이겠습니까? 안 보여요. DF라고 약자가 있는데 이 여자분의 사례거든요. 이 DF라는 여분은 이 틈새가 안 보여요. 그런데 집어넣어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나 저처럼 꼭 보이는 사람처럼 정상적으로 집어넣어요. 뭐? 바로 복척 경련 관련된 What pathway, 즉 보여지는 것에 대한 지각은 없지만 바로 시각,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러한 시각 정보를 이용해서 행동이 정상인처럼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맹시 현상이에요. 자, 요 옆에 그림은 뭐냐면은, 자, 이건 정상인을 대상으로, 이거는 바로 이 맹시 환자, DF라고 이니셜을 딴 이분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에요. 자, 정상인에게 지금 요 원 안에 이 호흡의 방향이 요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한 10시, 4시 방향으로 기울어졌는데 이 원을 이렇게 뱅뱅뱅 돌릴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틈새를 이렇게 세워놓고 정상인에게 이 틈새가 어떻게 보이는지 이 원안의 그 방향을 표시해 보세요 하면은 철수도, 순위도, 그죠? 뭐 철수 순위밖에 생각합니까? 철수 순위도, 뭐 경민이도, 그죠? 민글이도, 또 뭐 시현이도 다 이 방향으로 이렇게 그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이런 판자를 주고 여기다 집어넣으라면 이게 집어넣는 이 손 그리고 이 판자의 방향을 카메라로 찍은 다음에 이 원안에 그려보면은 다 보는 것과 동일하게 이런 방향으로 집어넣어요. 그죠? 잡고 있다가. 받을 때는 뭐 이렇게 받았다더라 집어넣을 때 이렇게 집어넣겠죠. 집어넣어요. 즉 보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똑같아요. 이것은 뭐 복측 경로를 이용한 바로 대상 인식과 관련 것이죠. 즉 What pathway를 이용한 것이고, 이 부분은 지금 이 복측 경로가 아닌 바로 시각을 이용한 그러한 배측 경로를 관련된 거예요. 어때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바로 이 경우 지금 DF 이 맹시 환자의 경우에 똑같이 이 원안에 이 틈새가 어느 방향인지 그려보라면은 그려보세요. 다음에 또 보여주고 그려보세요. 다음에 또 보여주고 그래서 여러 차례 그려보라면 뭐요? 360도로 그려요. 뭐? 추측으로 그린다 이거죠. 왜? 복측 경로가 지금 전반적으로 손상되어서 그 틈새의 위치, 모양, 방향 이런 것들이 인식이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측으로 그냥 아무데나 그려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데나 그리지만 자기는 안 보이니까 이렇게 그죠? 지각적 대응이라 해서 보여지기에는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려보니까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손에 쥐어주고 이것을 집어넣어보라 하면은 바로 정상인과 동일하게 이 방향에 맞게끔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한 번 넣을 때도, 두 번 넣을 때도, 세 번 넣을 때도 다 이 방향에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뭐요? 복측 경로를 이용한 대상 인식은 안 되어지지만, 왜? 복측 경로는 전반적으로 손상되게. 하지만 바로 남아있는 경로를 통해서 행동은 정상인처럼 할 수 있다는 이게 맹시예요. 그래서 여기서 은유적으로 표현했어요. 좀비가 손을 통제한다. 좀비라는 은유를 써서 이제 지금 비유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좀비가 손을 통제한다. DF는 긴 틈새의 방향을 보거나 그것을 손에 든 카드의 방향과 맞출 수 없었다. 나이가 같은 건강한 피험자와 비교해보라. 이거 안 됐고 됐다는 거죠. 정상인은. 그러나 카드를 붙이는 데 있어서는, 즉 붙이는 행동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다. 그녀는 재빨리 손을 적절한 방향으로 돌려서 카드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
재빨리 손을 적절한 방향으로 돌려서 카드를 집어넣는 이 행동은 바로 시각 정보를 이용해서 움직임이 조절되어지는 어디? 배측 경로와 관련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평소에 이거는 그죠? 잘 인식하지 못하죠. 주로 우리 본다라는 것은 이 부분 대상인식 관련된 복측 경로가 우리 보는 것에 모든 것 같지만 사실 이 부분이 진화적으로 그렇고 다른 동물들에게 있어서는 생존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뭐가 나한테 날아오느냐, 피해야 되느냐, 다가가야 되느냐, 멀어지는 걸 쫓아가야 되느냐, 내가 도망가야 되느냐, 이게 여기에는 그죠? 그 대상이 뭔지 알고 또 시각 정보를 통해서 내가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도 되고 하면은 뭐 또 더 낫다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고유한 그러한 기능이 있겠지만 설사 내가 그 대상이 호랑인지 사자인지 독수리인지 아니면 바위 덩어리가 굴러오는지 모른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위다, 호랑이다, 사자다, 말이다 이렇게 모른다 하더라도 뭔가 그것이 달려올 때 내가 피하거나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생존과 더 직결된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이 부분이 즉 시각에서는 배측 경로가 인간을 포함한 다른 동물 포함한 인간에 있어서는 진화적으로 더 오래되어 있고 생존과 관련된 적응에 있어서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은 사실 잘 인식하지 못하죠. 복측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대상 인식, 즉 무엇에 대한 경험은 선천적인 요소도 있지만 후천적인 요소도 많이 관여해서 우리가 대상을 인식하게 되죠. 얼굴을 알아본다든지 삼각형이라든지 사각형 도형을 알아본다든지 색깔을 알아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선천적으로만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재인, 리코그니션, 다시금 알아본다는 거예요. 물론 선천적으로 되어지는 경우 우리 앞서 맹시에서 채워넣기 같은 거는 그건 선천적으로 되어지죠. 그리고 레티넥스 이론과 관련해서 그것이 빨간색이다, 뭐 파란색이다 하는 색깔은 아니더라도 그 배경 안에서 그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 배경색하고의 관계를 계산해가지고 자동적으로 계산해서 상쇄해서 그 색깔을 지각하게 되는 그런 과정은 선천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뭐 수학 시간에 공식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되어지는 그런 과정은 아니죠. 그리고 앞선 시간에 착시와 관련해서 팩맨이 있고 또 이렇게 모서리가 3개 있으면 중간에 흰 삼각형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그것도 배워서 하는 게 아니야. 삼각형을 본다라는 것은 그것이 삼각형이다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배워서 우리가 삼각형이다 이름 붙이지만 그런 형태를 경험하게 되는 건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자꾸 이제 열거하게 되는데 우리 앞선 시간에 동영상 보는 중에 그 머핀 만드는 펜이 있었죠. 머핀 만드는 펜. 그것이 그림자가 어디냐에 따라, 그죠? 요렇게 돌려놓으니까 온폭 들어갔던 것이 반대로 돌리니까 블룩 튀어나게 보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뇌와 시각계가 진화하는 이 지상에서 진화해온 이 지구 위에서 다른 동물도 그렇지만 우리의 경우에도 우리도 그렇지만 다른 동물의 경우에도 항상 빛은 머리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태양은 항상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동에서 뜨고 서에서 지더라도 사실 태양이 동에서 뜨고 서에서 지는 건 아니죠. 뭐 어쨌든 뜨고 지더라도 항상 머리 위에 있었기 때문에 진화를 통해 선천적으로 우리 이 지각 시스템 안에는 뭐 빛은 항상 위에 있다라는 이런 것이 자동적으로 지각 해석되어지기 때문에 머핀컵을 그렇게 음영을 어떻게 넣어놓느냐에 따라
똑같은 그림에도 뒤집어 놓으면 블록 튀어났다가 뒤집어 놓으면 온폭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측 경로 같은 경우에 대상 인식과 관련해서는 선천적인 요소 플러스 후천적인 요소가 합세되어서 되어지는 부분이지만 금방 말씀드린 이 맹시 같은 경우에는 그죠? 내가 원의 크기를 잰다든지 어떤 떨어지거나 다가오는 대상에 대해서 내가 피한다든지 몸을 적절하게 움직인다든지 하는 요것은 그죠? 요것은 원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원의 크기에 적절히 갖다 대는 요 행동은 뭐요? 이건 후천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선천적으로 그렇게 가능하게끔 시스템되어 있는 거예요. 진화를 통해서 선천적으로 주어진 이 시스템은 후천적인 경험에 의해서 영향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왜? 원이 더 크게 보이고 작게 보인다. 주변 맥락에 따라 더 크게 보이고 크게 보이거나 작게 보이는 것에 의해서 영향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의 의식적인 자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인간을 포함한 다른 모든 동물들에게 있어서 생존에 더 중요하고 진화적으로도 더 오래되었고 생존 또는 번식과 관련된 적응에 의해서 근본적인 시각을 이용한 시스템이란 거예요. 근본적으로 시각을 이용한 적응적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적응의 근본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맹시 얘기하면서. 바로 행동 조절과 관련된 처리. 어디? 배척 경로. 그 관련된 장애 좀 이따 보겠습니다. 아까 맹시 같은 경우에는 배척 경로와 관련된 장애가 아니에요. 맹시는 배척 경로만 멀쩡할 때 일어나는 현상인 거죠. 복척 경로가 전반적으로 기능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바로 맹시가 가능한 것은 복척 경로가 전반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더라도 배척 경로가 금방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로 기능해서 일어난 현상이 맹시고 바로 그 맹시가 가능한 것은 배척 경로가 시각 정보를 이용해서 행동을 조절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의식적인 자각이나 후천적인 경험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배척 경로의 기능을 다른 변명을 붙여서 where pathway, 어디 나 몸과 대상 사이에 이런 상대적 위치, 관계가 어디 그리고 내가 적응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how와 관련된다 해서 where pathway, how pathway 어디 경로 또는 어떻게 경로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1차 시각 피질, 배척 경로. 배척 경로는 두정엽 쪽으로 정보가 진행한다 했죠. 두정엽의 대표적인 기능이 뭐죠? 바로 전두엽과 두정엽을 나누는 깊은 주름이 있다 했죠. 이거를 중심 고랑 또는 중심구라고 부르고 중심구 앞쪽에 이렇게 있는 중심 전에 중심구 바로 뒤쪽에 있는 이렇게 중심 후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1차 중심 후회는 기능적으로 요 부위에 대해서 붙인 이름이고 지금 요 부위 합니다. 여기가 바로 중심구고 이 부위가 중심구고 이 부위 바로 요 부위 얘기합니다. 요 부위 중심 후에는 이 부위에 대한 해부학적인 이름이고 이 부위의 기능이 1차 체감각 피질이라 했어요. 바로 신체 감각 그 부분하고 지금 시각 정보가 여기에서 통합되어지는 거죠. 제가 이제 플러스로 우리끼리 하는 의미로 플러스로 표현하겠습니다. 이거 공식적으로 이렇게 쓰면 전문적으로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그냥 통합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신체 감각 내 몸뚱아리가 팔은 몸통이 어디에 다리는 팔과의 상대적인 위치가 어디에 내 머리는 가슴과의 상대적인 위치가 어디에 그리고 이 몸이 이 환경 안에서 시각 공간 안에서 시공간 시할 때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 공간 안에서 내 몸이 상대적으로 다른 대상들과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지에 관한 뭐 정보가 여기에서 처리되는 거예요. 뭐 체감각 정보 그리고 시각 정보가 여기서 시각과 체감각이 통합되어서 즉 시각을 통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시각과 운동 통합, 시각과 운동 통합 이렇게 적용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시각에서 1차 시각 피해에서 두정엽 쪽으로 향하는 배척 경로가 왜 아까 맹시와 같은 그러한 기능과 관련되고 그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느냐, 왜 웨얼 경로, 하우 경로라 부르느냐, 바로 두정엽이 갖고 있는 체감각 기능, 그것과 관련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지금 우리 앞서 1차 체감각 피지 배웠기 때문에 지금 같이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척 경로는 어떻게 행동을 조절하는데 시선으로 유도된, 즉 visually guided 된 무브먼트를 한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화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나의 의식적인 자각, 즉 무엇, what에 대한 그런 경험이 없이도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고 이 부위가 손상되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은 바로 대상은 인식하지만 자 이제 거꾸로 생각 거꾸로? 예, 아까와는 반대 거꾸로 반대?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네요. 자 복척 경로는 what 해서 대상 인식과 관련되죠. 지금 배척 경로가 앞서 봤듯이 그러그러한 기능하는데 이 부위가 지금 망가졌단 말이에요. 기능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대상은 인식해요. 이것이 멀쩡하니까, 정상적이니까. 대상은 인식하지만 자신의 움직임과 그 보여지는 것 사이를 서로 결합, 통합시키지 못해요.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세부적인 현상, 실제 사례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은 글을 읽고 얼굴을 인식하며 글 읽고 얼굴 인식하는 거 다 이거 시각을 통해서 그죠? 이 복측, what 패스웨이에 관련된 기능 아닙니까? 인식하고 그 대상을 묘사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무엇인지 알아보는 거죠. 얼굴을 알아보고 글도 알아보고 다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상에 대해서 손을 뻗어 이 물체를 잡지를 못해요. 즉 안다는 것하고 행동한다는 것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고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고 내가 손을 뻗어서 잡을 때는 그것이 복척 경로를 이용해서 이러한 대상 인식 없이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어떻게? 맹시 현상에서.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지금 반대로 복척 경로가 손상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뭐 손을 뻗어 문체를 잡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 책상이 있네. 저기 뭐 의자가 있네. 다 알지만 가면서 부딪혀 버리는 거예요. 시각 정보를 이용해서 나의 행동을 자동적으로, 즉 의식적으로 내가 안다라는 걸 통해서 내 움직임을 이렇게 인도받거나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알매도 불구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척 경로는, 이 배척 경로는 아까 그냥 말씀드린 대로 진화적으로도 먼저고 다른 동물들도 공유되어지고 시각적인 지각을 의식적으로 자각하는 것이 우리만큼 못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공이 우리보다 또는 우리 못지않게 되어진다. 다른 동물들은. 왜? 그래야지만이 바로 죽고 사느냐와 관련된 생존 문제에 적응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그녀들이 도태되지 않고 아직까지 남아있을 수 있고 남아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걸 반증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경우는 이 배척 경로가 손상된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각과 관련된 연구를 평생 전문적으로 해온 어떤 학자는 자기 스스로 한번 이 배척 경로와 복척 경로의 기능이 어떤지를 이렇게 실험 아닌 실험을 해봤어요. 그분은 뭐 배척 경로가 손상됐다든지 복척 경로가 손상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처럼 정상적인 그런 분인데 이분이 야간에 그죠? 그 별빛만 어슴푸레하게 있는 말 그대로 이제 깜깜한 야간에 산행을 하는 거. 그러면 뭐 보입니까?
우리 뭐 이렇게 깜깜한 데 있다. 요즘은 워낙 바깥이 그죠 뭐 조명을 해서 밝지만 시골 같은데 깜깜한 데 가면은 한동안 거기에 그죠 희미한 별빛 아래서라도 아니면 달빛 아래서라도 뭔가 구별하려면은 한참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만 그 시각이 적응이 되어지죠.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도 희미하게나마 그때는 잘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와 관련되죠? 또 얘기하다 보니까 복습을 하게 되는데 바로 간상체가 어두운 곳에서 희미한 별빛에 반응을 잘 하기 때문에 바로 간상체를 이용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 어두운 곳에서는 빨주노초 파란보 색깔을 못 보죠. 왜? 추상체는 밝은 곳에서만 반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밝은 방에 있다가 어두운 바깥에 나오면 처음엔 칠흑같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그죠? 밝은 방에서는 간상체가 빛에 의해서 다 그죠? 그 반응이 그저 뭡니까 저 둔감한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더라? 간상체가 밝은 빛에 의해서 그 계속 반응하다 보니까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면 피로해졌어. 더 이상 반응을 못 하다가 그죠? 어두운 곳에 탁 오면은 그 간상체가 다시금 회복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단백질을 빛에 반응할 수 있는 단백질을 다시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동안 칠흑같이 보였다가 점점 그것이 회복되어지면은 그렇게 어슴푸레한 빛 아래에서도 보여지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이 시각과 관련해서 연구한 학자가 자기가 야간 산행을 하는 거예요. 야간 산행을 하는데 그 뭐 아주 희미한 불빛 아래 정말 거기는 오랫동안 있는다 하더라도 간상체가 적응되어서 간상체를 이용해서 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밝은 불빛 아래 보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는 그런 어두운 곳을 야간 산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요? 복측 경로를 통해서 내가 어디 발을 짚고 어디에 발을 옮기고 하는 것을 통한 대상 인식 없이 그 지형 지물에 대해서 바로 희미하지만 그 들어오는 시각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 발이 자동적으로 나중에는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즉 훤한 대낮에 산행하는 것 못지않게 자기 몸이 그렇게 적응해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바로 본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즉 왓패스웨이를 통해서 의식적인 자극을 매개로 하지 않는 그러한 행동들이 정상인에게서도 공히 평소에 작용하고 있고 그것을 자기 스스로 그러한 야간 산행을 통해서 다시금 체험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얘기들이 있는 게 그런 이제 얘기가 이제 이렇게 책에 소개된 게 있어요. 자, 배척 경로가 손상된 경우입니다. 자, 배척 경로가 손상된 경우 가구들이 어떤 모양인지 자기 집에 있는 가구가 어떤 모양인지 기억해내고 자, 바로 모양인지 어떤 모양인지 기억해내고 묘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복척 경로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하지만 자기 집안에 그 가구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는 몰라요. 자, 그리고 자기 신체의 특정 부위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자기 신체, 이 팔이 몸통에 대해서 어디에, 그죠? 이 다리가 몸통에 대해서 어디에, 그죠? 머리가 어디에, 이 각각의 신체 부위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모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평소에 1차 시각 피질을 통한 배척 경로, 복척 경로가 우리 초반에 봤던 슬라이드처럼 이 배외측 전전두 피질과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때 우리는 의식적으로 대상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행동에 대해서도 그렇게 자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배척 경로와 관련된 이 부분은 의식적인 자각 없이도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의 행동을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이 경로를 통해서 인간을 포함한 다른 동물들은 그런 생존과 관련된 그러한 움직임을 조절받아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증거가
맹시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신경계의 기본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신경계의 기본 원리가 뭐 한 7, 8가지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이미 배운 것 중에 신경계의 기본 원리 하나 있었어요. 뭐? 대측 지배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이후에 시각과 관련해서도 대측 지배 보겠지만 우리 몸을 이렇게 반을 나눠서 뇌도 좌우가 있는데 반을 나눠서 몸의 왼쪽 부분의 운동과 감각은 오른쪽 뇌가 그리고 오른쪽 부분은 왼쪽 뇌가 관여한다. 이게 대측 지배가 바로 신경계에 있는 기본된 원리 중에 하나고 또 여기 소개하는 원리 있어요. 우리가 신경계의 기본 원리 다 볼 필요는 없고 지금 이제 신경계의 기본 원리 오늘 할 내용과 관련해서 기본 원리 뭐 첫 번째 우리 신경계에는 신경계 시스템에는 무의식적인 움직임을 조절하는 무의식적인 움직임과 관련된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대상 인식과 관련된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각과 관련해서 이것은 시각뿐만 아니라 신경계 전반에 관여하는 기본 원리예요. 그런데 대상 시각과 관련해서 오늘 본 것 중에는 바로 복측 경로가 대상 인식 시스템이고 바로 배측 경로가 무의식적인 움직임을 통제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무의식적인 움직임을 통제하는 시스템은 항상 현재 시점에서 즉 뭐 here and now 바로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나의 움직임을 순간순간 어떻게 적응적으로 조절할지를 소위 에고라는 나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자각하지 못하더라도 가능하게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인간에게도 있고 다른 동물에게는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이 부분의 기능이 더 사느냐 죽느냐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겠죠. 지금 진행 중인 감각 입력에 대해서 반응한다. Here and now. 그런데 대상인식 체계, 시각 관련해서 오늘 본 복측 경로는 현재에서 벗어나 과거의 정보를 이용한다. 뭐요? 그렇기 때문에 recognition을 하는 거예요. 다시 알아본다는 거죠. 어떻게? 진화에 의해서 선천적인 주어진 것에 의해서 다시 알아볼 수도 있지만 아빠, 엄마, 아버지 얼굴이다, 어머니 얼굴이다, 그리고 가족 얼굴이다, 누구의 얼굴이다 알아보는 것은 그 사람을 과거에 봤다라는 후천적 경험 때문에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뭐 경험으로 인해서 후천적으로 그렇게 주어진 것까지 포함해서 그죠? 과거의 정보를 이용해서 현재 감각하는 시각 같은 경우에 아까 색깔이 되었던 형태가 되었던 형태 중에 얼굴이 되었던 그리고 움직임이 되었던 그것을 다시 알아보는데 이 시스템이 이용된다, 관여한다는 거야. 즉 현재에서 벗어나 과거의 정보를 이용해서 그죠? 미래에도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뭐 지각 해석하는데 센세이션이라는 감각이기 전에 미리 예측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시간에 예측 과정 얘기했고 마지막에 그 문장 읽어보시고 다시 또박또박 읽어보시면 왜 그 문장 읽어보시라 했는지 아실 거예요. 뭐 후천적인 경험에서 그 단어 하나하나를 활자 하나를 센세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미리 예측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글자 순위 단어의 순서가 엉망진창인데도 여러분은 정상적으로 읽은 것처럼 정상적으로 그렇게 지각 해석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뭐 다른 단어를 하자면 왜곡을 일으키고 나를 속이기도 하고 사회 심리적으로는 편견을 일으키는 그런 소위연이기도 하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 바로 그 부분이 지금 대상인식 체계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의식적 기억, 의식적으로 뭔가 기억해서 현재에서 벗어나 그죠? 미래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의 어떠한 신경적인 기초가 되어진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의식적 기억과 과거 정보를 이용해서 리코그니션이란 것이 가능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의식적 기억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해요. 그래야지만 동물들이 그죠? 포식자를 기억했다가 도망가고 포식자에게 잡혀 먹으려고 했던 그런 장소는 두 번 다시 안 찾아가고 우리 동료 중에 있나요?
그 동요인가요? 뭐 흔히 하는 속담인가요? 동화인가요? 그 뭐 토끼가 겨울에 샘물에 물 먹으러 갔다 여우를 만나면은 그 겨울물은 한동안 안 찾아가는 뭐 이런 얘기들 있죠. 아니면 제가 뭐 책에서 기억과 관련해서 나오는 책에서 예를 드는 걸 읽어봤나? 헷갈리는데 바로 그것은 그 녀석들이 이러한 기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녀석들이 하는 소위 의식적 기억은 우리가 하는 의식적 기억과는 좀 차이 납니다. 다른 동물들도 우리에 상응하는 우리와 유사한 의식적 기억은 한다라고 여겨지는데 어떻게? 바로 영장류, 영장류 중에는 그래서 인간에 가까운 동물들은 한다고 여겨지는데 우리와 판이하게 다른 점은 우리는 뭐 바로 언어적 의식, 언어적 의식한다. 다른 동물은 소위 의식적인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언어적이지 않은데 우리는 여기에 플러스 뭐 언어라는 것이 관여해서 다른 동물들과는 다른 그러한 의식 경험을 한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차이가 이제 인간에게서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전반적인 신경의 기본 원리는 다른 동물들에게서도 인간에게 더 가까운, 진화적으로 가까운 동물들은 더 유사하게 가지겠죠. 하지만 우리보다는 더 단순한 그런 동물들,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아메바 같은 경우에는 뭐 무의식적, 단세포로 이루어진 아메바 같은 경우는 무의식적 움직임체가 있다든지 대상인식체가 있다든지 이렇게 나눌 수는 없겠죠. 자, 끝으로 스텝을 세면서 춤은 잘 출 수 없습니다. 자, 뭐 더 설명하기보다는 뭐 이 말로 그저 의미하는 바가 충분히 전달되리라 생각합니다. 왜 이 말을 하는지. 앞서 봤던 신경계의 두 가지 원리, 무의식적 움직임을 조절하는 체계와 대상 인식과 관련된 체계, 그리고 그것을 시각과 국한해서는 오늘 봤던 배척 경로와 복척 경로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경험과 결국 생존이라는 그런 적응과 관련해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또 진화적으로는 그것들이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지 지금 이 한마디로 스텝을 세면서 춤은 잘 출 수 없다란 말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